세계 저자인 도준우 PD님과 이 북토크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손님인 우리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 책 속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평소 우리 도준우 PD님께 궁금했던 게 있으면 질문을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질문 타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선착순 5명께 또 여기서 그알 굿즈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네네. 리액션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셋이 어떻게 좀 친분이 생기게 됐는지 우리 도준우 PD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스릴러라는 책을 내게 된 도준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작가님으로 할까요? 네, 작가로 오늘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도준우 작가님. 네. 저희 셋의 저희의 친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이분도 소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작가님이 해주시죠. 그럼. 내가 할까요? 아예 오늘 그 북토크에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어제 이제 부산에 있다가 저녁에 올라오셔서 내일 아침에 또 지방을 가셔야 되는데 그 하루 틈을 내서 와주신 우리 권일용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천만배우로 불러주시면 형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권일용 교수님은 또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북토크. 책을 냈다고 해서 제가 용기가 가상하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콘서트를 하는데 한번 와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정말 한 30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안 가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뒤끝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사실 현직에 있으면서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까가 굉장히 일단은 궁금했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대중과 어떤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할 때였나? 촬영할 때 저한테 섭외를. 네, 이제 사이의 추억 끝나고 뒤풀이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술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힘들 것 같은 내용 안 되니까 언제쯤 하는데요? 근데 날짜도 그때 픽스가 거의 돼 있어서 보니까 스케줄이 없는데 안 된다고 하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인 거죠. 회식이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어제 잠깐 후회했습니다. 어제 1박 2일을 제가 전라도 강진을 갔다가 딱 올라오면서 내일 쉬면 얼마나 좋을까 했다가 근데 또 와서 이렇게 뵈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우리 도준우 작가님께서 책을 냈는데 본인이 잘하는 장기를 살려서 사실 유튜브로 풀어도 될 법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꼭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책을 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뭐 국문과이긴 하지만 사실 좀 이제 나일론 국문과기도 하고 평소에 뭐 책을 잘 읽진 않아요. 그리고 글을 막 쓴 적도 잘 없고 이래서 책을 쓸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 출판사에서 제의가 좀 오더라고요. 한 번 오고 또 2번 오고 이번에 3번째 왔는데 한 3번쯤 오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가 쓸만한 게 남들 보기엔 있는 건가 싶어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써보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책이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거를 딱 봐도 책 안 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책 읽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이제 보내주셨으니까 나 안 읽고 오기가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술술 읽히더라고 책이. 진짜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어요? 방진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읽으려고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책이 술술 읽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피디님이 글을 약간 본인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좀 읽기 되게 편했던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권 교수님은 좀 책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몽타주를 외모를 보면 좀 삭막하게 생겼잖아요.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적이 아니라
상당히 속이 깊어요. 그리고 배려심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깊이 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의미가 더 컸어요. 단순히 내가 직장을 얻고 뭐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어떤 서사적인 내용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일과의 어떤 콜라보를 내가 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책 다 읽으신 거 맞죠? 네, 그리고 특히 잘 읽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 이야기를 몇 페이지를 써놔서 맞아. 부럽더라.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거. 아예 한 챕터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봤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 있었으면. 이제 좀 같이 오래 한 분들, 한 10년 정도 같이 한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특별히 좀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만 몇 챕터 썼었죠. 네. 아니, 근데 오늘 여기 북토크 오신 분들 중에 뭐, 우리 도준 작가님을 좋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책에 관련돼서 책을 진짜 집필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집필 과정이 궁금한 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글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집필 과정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분배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제안 받고 쓰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썼는데 이게 저도 이게 처음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계약 기간 안에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확실히 첫 에세이가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술술 써지더라고요. 네, 써지고 오히려 초반에가 좀 제가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막 끄집어내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되게 신나게 썼던 것 같고 기억이 제가 경력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은 좀 취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송할 때 그 파트 써야 되는데 이 작가 만나가지고 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아 그랬구나 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최대한 어쨌든 사실에 가깝게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썼고요. 제가 뭐 소설이나 썼다 그러면 못 썼을 텐데 제 얘기니까 그래도 뭐 일기 쓰듯이 기록 남기듯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사 쓸 때 약간 중간중간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쓰고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럼 책은 딱 집필하는 시간을 정해놔요. 퇴근하고 와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 아 그러진 못했고 이제 회사 일도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주말에 몰아서 썼어요. 그래서 토일을 무조건 책을 쓰자 해서 썼는데 한 3, 4개월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써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한 일주일에 하루는 진짜 무조건 해서 이제 토일 중에 하루는 빡세게 쓰고 아침부터 밤까지 쓰고 하루는 푹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썼던 것 같아요. 권 교수님도 또 책을 내셔서 몇 세였죠? 아까 저 안에서 야 너 몇 세나 뽑았냐? 이 얘기하다가 9세 찍었다고. 9세. 나는 뭐 많이 아니야? 9세? 이렇게요. 9세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이제 드라마가 나오면서 다시 역주행을 좀 해서 좀 더 이제 인쇄가 됐었는데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열심히 뭔가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뭐 그냥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내용을 보았던 그 SBS에서 드라마를 만들자 그래서 잘 전달이 되는 바람에 그 이야기들이 좀 더 넓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쓰면서 되게 아팠어요. 아픈 이야기들을 써야 되고 도P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본인이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의 기록들에 대해서 본인도 회고를 하면서 어떤 때는 좋았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슬펐을 것이고 이때는 기분이 좋고 많은 이런 감정들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팠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책을 쓰신다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때 나는 이랬어. 그렇지만 나는 잘 견뎌낸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딘딘 씨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더니 대기실에서 자기가 책을 써보려고 했는데 책을 써가지고 술 깨고 나서 보니까 너무 창피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책을 발간한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서 옷을 벗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PD 작가의, 도작가의 용기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로 약간 너무 본인의 모든 거를 적어놨잖아요. 특히 초반부에는 본인이 이제 학창 시절부터 뭐 학교 생활하는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용기 있게 쓰는 게 저는 왜 제가 책을 쓰고 이거 안 되겠다 했던 게 제가 출판사 미팅까지 실제로 했었고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지? 약간 이래서 약간 일기같이 좀 써보라 그래가지고 썼는데 한 10일 정도 썼어요. 그래서 되게 잘 썼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콩깍지 벗겨지듯이 현실을 딱 장착하고 다시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게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상에 공개됐으면 진짜 평생 걸림 받았겠다. 근데 제가 PD님 책 읽으면서 느낀 게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으려고 본인의 모든 걸 그냥 이렇게 풀어낸 게 참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나는 아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글 쓸 때 약간 좀 더 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아니면 가장 솔직하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썼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 제가 처음에 저도 출판사에 물어봤어요. 이걸 어디까지 써야 되냐, 얼마나 써야 되냐 했을 때 출판사에서는 무조건 많이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뺄 테니까 많이 써달라 해서 저는 이제 다 막 썼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마감하기 전에 아내한테 보여줬는데 오늘 아내가 좀 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 썼다. 판유걸까지 나오길래 이런 것까지 썼구나. 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거랑 제 감정이랑 뭐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저런 내밀한 걸 썼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도 제가 막 일기쓰다 써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금씩 덜어낸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솔직하게 다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사회의 범죄는 개인정보를 타고 들어오는 범죄가 많거든요.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저의 개인정보는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 자, 우리 다 일하는 사람의 책이기 때문에 결국 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석해주신 많은 분도 이제 직업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범죄 전문 PD님으로 불리는 우리 도준호 PD님이 본인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범죄 전문 PD라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책을 다 쓰고 이제 제목이 정해지고 부제를 보시면 이게 범죄 전문 PD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출판사가 범죄 전문 PD에 뭐 이렇게 부제를 줬길래 뭐 약간 나가 범죄 전문 PD가 맞나? 난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는 범죄 전문 PD라고.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돌이켜 보니까는 범죄 콘텐츠를 제가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한 10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범죄 콘텐츠 되게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일단은 그 책 안에 썼지만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런 어쨌든 범죄 콘텐츠 한다는 거는 제가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범죄 콘텐츠를 한다는 거는 뭐 이상한 사람도 많이 만나죠. 범죄자, 가해자 만나지만 그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법의학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을 가깝게 지낼 수 있고 그분들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한 이제 범죄 컨텐츠를 다루다 보면은 어떻게 무섭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섭다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범죄도 많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을 사는 게 무섭다기보다 되게 안전함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권 교수님이랑 프로그램을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교수님이 본인이 있었던 현장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들으면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촬영을 하나를 같이 했는데 아직도 그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어서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교수님 근데
매번 이런 일을 하시면 너무 힘드셨겠네요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의 이제 직업 프로파일러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나 좀 힘드셨던 점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저는 사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흘러가듯이 살았구나. 그래서 도피디를 보면 제가 본인은 범죄 전문 PD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밤에 2시, 3시 뭐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어느 시간에 느닷없이 현장을 나오라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내가 지금 도착해서 보아야 될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연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내 몸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년퇴직을 한 게 아니고 명예퇴직을 했잖아요. 소위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멈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인생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절반은 사실 이 도피디하고 여러 작품을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은데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고 괴롭히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질문에 그게 있어요. 그 도피디님이 이렇게 취재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은 거절하고 싶진 않으셨는지. 현직에 있을 때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었고 왜냐면 저는 다른 뭐 피모 교수나 꼭 표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시다시피 뭐 박지성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를 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 와서 자꾸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야 인간이 생각이 있는 인간인가 막 이런 그 관계였었어요. PD와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고충 알면서도 뭔가를 하나 더 얻어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잘 만들어줬어요. 정말 그래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 꼭 자기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퇴직할 때 정말 많이 말렸어요. 청장도 말리고 뭐 후배들 절대 안 됩니다. 선배님 큰일 납니다.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선배님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만두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더 잘하고 있고요. 제가 그만둘 때 오직 박수 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게 책에 적혀있지. 야 권현영 퇴직했단다 이제 막 불러서 인터뷰하자라고 가장 많이 박수를 친 도준호 PD를 제가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실 지금의 저는 도준호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하시는 거. 근데 그날 아직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그날 2016년 맞죠 그때가 17년인가요? 17년에 그때 갑자기 회의실에 누가 뛰어들어오면서 야 권현영 영감 퇴직했대 해가지고 다들 신나가지고 야 전화하자 이제 섭외하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되게 베일에 쌓인 약간 왜냐면 그때만 해도 프로파일러가 저희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었지 뭐 범죄 심리학자랑도 다르잖아 현직에 있는 분. 그래서 이 권희룡이라는 대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 우리가 이 방송 우리 카메라 앞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보면요 도피디가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 보면 남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왜 그만뒀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표만 이루면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도준호 PD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 인생의 전환이죠. 저는 이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환을 하면서 도준호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윤회출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회출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름이 특이해서 저를 프로파일러로 만든 분입니다. 지금 퇴직을 하셨는데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퇴직한 이후에 도준호를 만나면서 방송의 방향 그리고 내가 퇴직했을 때 갖고 있었던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제시해줬어요. 여기 있는 길 PD 마찬가지고 황 작가님 굉장히 이 팀이 저는 부러웠어요. 우리 프로파일링 후배들 팀보다 훨씬 더 부러운 팀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팀
팀원들한테 그렇게 애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심해. 약간 침대레 같은 스타일. 생각보다 약간 미국 사람 같아요.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약간 이 딱 어느 정도의 그 개인적인 삶에 딱 그 경계선이 탁 쳐져 있어서 약간 되게 미국 사람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팀원들이 와 있는데 되게 애정이 많지만 제 애정이 많다고 너무 애정을 표현하고 하다 보면 저도 그만큼의 좀 기대를 하게 되고 이 사람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되게 오래 가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저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 다 아시겠지만 절대 먼저 제가 팔로우 안 해요. 애정이 있지만 혹시나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기억나. 저랑 그때 한번 그 오진승 그 정신건강학과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도준 PD랑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진짜 너무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셋이 모인 자리인데 술 진탕 먹고 저 술 먹고 있다가 갑자기 소유한테 전화가 와서 잠시만요. 저 전화하고 끊었는데 누구냐 그래서 소유라고 그랬더니 나 소유 너무 좋아한다고. 나 소유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 술 먹자는데 그때 물어볼까? 전화해서 나 지금 같이 있는데 가도 돼? 그랬더니 소유도 나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좋지 이렇게 돼서 오라는데요? 그랬더니 진짜 가세요? 가서 술 진탕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아마 오진 선생님이 사진을 올렸나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태그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팔로우를 안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도 하지 말고 좀 볼까 하고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좀 있었는데 꽤 분명히 일어나서 술 다 깨고 일상생활을 한창 해도 될 시간이었어. 근데도 팔로우가 안 돼 있길래 내가 먼저 했죠. 그랬더니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같아요. 혹시나 이제 부담스러워할까봐.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소유 섭외해가지고 또 촬영하고 그때 이제 이게 오해했는데 진짜 섭외를 위해서 갔던 거지. 그게 심지어 진짜 제가 먼저 갔어요. 근데도 안 가고 계속 있었어요. 도망갔잖아 그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저는 계속 소유의 얼마나 팬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해서 택시 불러서 갔어. 섭외를 위하여. 알겠습니다. 아니 뭐 북콘서트 와가지고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행을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도피디님도 좀 질문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니까 본인의 약간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일용이 형한테 질문하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제목 토크인데 너무 자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질문은 아까 근데 좀 나왔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빼고 딘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네. 자, 사실 이게 딘딘 씨의 이미지가 그알과 썩 잘 어울리는지 처음에 잘 상상이 안 됐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알 유튜브 채널에 사인의 추억 MC도 하시고, 이렇게 또 그알절 100회 특집 MC도 하시고, 저랑 이렇게 북토크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 그알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전후가 뭐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저처럼 그알이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그알 유니버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출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죄 짓지 않고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연예인이 거기 출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알 음원 사재기 이런 거 관련될 때 이제 사우디 그거 할 때 그때 이특형이 사우디 공연했었던 거 토크 플로 요 정도밖에 출연을 못해요 사실. 그알 유니버스 안에 연예인이 들어가기 사실 쉽지 않은데 갑자기 저에게 기회가 생겨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제가 사인의 추억도 진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권일원 교수님이나 우리 유성호 교수님 이런 분들 뵈면은 약간 패밀리 같은 느낌이 좀 나도 뭔가 저들과 같은 이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약간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의 이제 좀 작은 역할이지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이제 좀 사회에 이제 좀 안 좋은 문제들을 볼 때 그 키워드만 보지 않고 이제 이 안에 어떤 일이 더 이거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약간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좀 깨뜨려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가 질문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거는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네. 아니, 딘딘 씨에 대한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사실 좀 예능 이미지로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되게 좀 뭐 그냥 가볍고 재밌는 친구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저도 딘딘 씨 섭외하게 된 이유가 이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딘딘 씨가 뭐 순간포착 상해는 일이기도 했었고, 네, 관계자의 출근지 좀 나왔었고 하면서 이제 딘딘 씨가 되게 그 아를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뭐 그 알자로 나오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선입견이 있었던 게 딘딘 씨가 그 아를 어울릴까? 왜냐면 연예인들 섭외할 때 되게 좀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은 논란이 있었으면 다 이제 탈락이고 일단은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보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스모킹건 신투할 때 그때 게스트로 한번 보셨잖아요. 살짝 살짝 보셨는데 그때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당연한 거지만 되게 뭐 리액션? 분노하고 뭐 이런 리액션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댓글이 되게 좋았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스모킹건 에피소드 중에 제게 제일 좋았던. 진짜로 좋았어요. 그 진짜로 빈지노도 나오고 했었는데. 빈지노 안 나왔었어요. 나온댔다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때 소개할 때 빈지노 나온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나온댔다가 이게 다른 문제로 어쨌든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DM 보냈었어요. 그때 업로드 되고 나서 댓글 제가 캡처해서 너무 반응 좋다. 기억나죠? 그 정도로 그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MC를 한번 섭외를 했는데 얘기를 해서 얘기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보는 이미지랑 다르게 사회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고 이 말 해도 되나? 1박 2일은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1박 2일 사회에 도움 안 되는 거 안 하고 싶대요. 그런 얘기하고 중심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남의 밥그릇을 왜 아니 근데 뭐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이거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야, 스릴 넘어네 진짜. 스릴 장난 없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진짜 자기는 이런 교양 프로 진짜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들도 그런 프로들 많이 보고 그래서 사인회 치고 갈 때도 본인이 자료조사 같은 걸 더 해오는 거예요 우리보다. 유튜브 온갖 관련된 거 다 보고 오고 그래서 난 정말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좀 추가하자면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2018년도에 MBC 본격적으로 방송할 때 처음 그때 만났어요. 맞아. 그 저희 그 추리 코난 그거 하는 관련해서 거예요.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두피처럼 좀 가수고 나이도 좀 어린 것 같은 친구가 이런 사건을 추리하는 데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까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마 그 우승해가지고 제가 그거 맞아 배지를 드렸을 거예요. 정말 이 추리력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데 진짜 놀라웠어요. 방송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그때 이후로 사람을 보는 선입견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친구가 딘딘 씨입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깨고 가지 않을까 싶고 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1박 2일 이야기를 좀 짚자면은 뭐냐면 안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제 사회 인식이나 안 좋은 것들 좀 이렇게 파헤치고 세상에 알리고 안 되겠다. 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이바지 되는 봐봐. 우리 광희분이 원래 안 찍으셨거든요. 지금 1박 2일 이거 얘기한다고 하니까 바로 영상을 찍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회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를 바꾸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회에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맞아요. 연예인 여행 가는 거 왜 하냐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끼리만 합시다. 우리끼리만. 아니 근데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방송국 국장님이 만약에 우리 피디님 보고 다시 좀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는 쪽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가 좀 명성도 얻었고 또 유튜브 컨텐츠도 성공을 시켰으니까 다시 좀 프로그램 제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좀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할 유튜브 팀 온 지가 이제 5년 좀 넘었는데 뭐 진짜 온 순간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던 거고 어쨌든 이제 SBS는 방송을 주로 하는 이제 회사인 거고 유튜브 사업이라는 거는 그 중에 정말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신경 안 쓴다는 거, 그건 장점이고 단점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좀 여건이 좋진 않죠. 제작비든 뭐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얘기해요. 이제 한 번씩 너 언제 방송할 거냐, 이제 와서 또 새로운 거 해야지 뭐 이거 하면은 저는 늘 대답하는 게 뭐 재미없었으면 가겠다, 혹은 거기 재밌는 게 있으면 가겠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제 마음은 좀 그렇긴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래서 하는 게 되게 재밌고 매년 좀 고비긴 해요. 매년. 왜냐면은 이 처음에 그 아래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처음에 조금 막막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 아래로 뭘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둘씩 생기는 거예요. 스모킹 건도 지선 시네마이드도 하지, 또 딘딘 씨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하고 마피아 게임도 하지. 그래서 매년 뭔가 내년에 뭐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또 뭔가가 나오는 게 신기한데 내년에도 할 것들이 재밌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선 시네마이즈도 하나 새로 찍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되게 하고 싶었던 영화들인데 영화 구매가 안 돼서 못했던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마피아 게임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이제 보드 게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 마피아 게임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피아 게임을 기획을 해가지고 꽤 그 큰 보드 게임 회사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출시가 내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마피아 게임도 또 해볼 거고,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아리분들 모셔가지고 막 마피아 게임 행사도 해보고 싶고, 이제 재밌는 거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직은 하고 싶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할 유니버스가 또 있잖아요. 우리 박지성 교수님도 계시고 뭐 후창원 교수님도 계시고 권일호 교수님도 계시고 유성원 교수님도 계시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삼시세끼가 있잖아요, TV에는. 그래서 그할 유튜브에서 그할 새끼 해가지고 그 전문가분들끼리 지방 같은 데 내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유성원 교수님이 아 저는 농약 친 것 같아서 먹지 않겠습니다. 농약을 친 걸 먹으면요 뭐가 해서 뭐가 해면,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분석하시고 이러면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를 좀 했었죠. 예. 언젠가 그런 거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마피아처럼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해서 그 할 새끼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혹시 출연하실 생각이? 드디어 제가 도준호 PD와 인연을 끊을 때가 아니 신기하긴 해요.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뭔가 벽에 막힌 줄 알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또 뭐 할 게 생긴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지만 뭔가 더 재밌는 뭔가 할 만한 게 그 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더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 네. 저는 솔직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터닝 포인트가 되었냐면 전문가로서 되게 진지하고 굳은 표정으로 인터뷰만 하고 그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능을 약간 할 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희화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 많은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고통들이 내가 막 이렇게 희화화되면 사람 자체가 웃겨지지 않을까? 사건이 막 희석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불식해준, 용기를 준 계기가 많이 됐어요. 그게 이제 스모킹 권한이었어요. 지금 그알 콘텐츠의 조회수 1위가 누구죠? 박지성 교수님. 전까지는 저였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구나 해서 정말 저는 용기가 생겨서 굉장히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권 교수님은 뭐 새끼 이런 거 먹으러 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권 교수님은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고 정말 좀 큰 사람인 게, 그할 마피아 같은 거 하면은 범죄 전문가들이 나와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 섭외 요청하면 진작에 거절하세요. 이런 전문가가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싫다는 분도 있고 내심 좀 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권 교수님은 솔직히 거의 매번 틀리잖아요. 나올 때마다 진짜 맞춘 적이 없을 때 맞춘 적이 없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것도 그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본인 안에 이미 그냥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그렇지 않아요. 뭐 전혀 흠집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습한다고? 진짜. 그래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보는 분들도 그걸 틀린다고 해서 이 사람 국내 1호 프로파일러라더니 뭐 하나도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전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권 교수님은 진짜 프로그램 약간 범죄 이런 프로그램들 섭외 정말 많이 올 것 같은데 이제 도준 PD님이랑 하는 거는 또 많이 하시고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실 텐데 그 출연 이제 제안을 받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나 방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거나 좀 변형할 수 있는 거지.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데 뭔가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취재진이 얼마나 이제 제작진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이 사안이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여유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좀 자신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제작진한테 이 사건을 애초에 어떻게부터 설명을 하고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막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이 준비한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거절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되게 많이 오잖아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그것이 알고 싶다. 용감한 형사 그렇게 해야지. 용감한 형사들 스모킹권. 하나, 둘, 셋. 이런다고? 용감한 형사들은 지금 시즌 4잖아 지금. 아니 1박 2일 건드렸으면 거기서 끝나지. 그러니까 자기 것 빼고 다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것만 시키려고 그냥. 어쨌든 네. 자 최근 이제 안 그래도 이런 그 전에. 네네. 근데 딘딘 씨도 이제 그걸 하면서 범죄 프로그램이나 추리 프로그램 막 섭외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요새 들어오죠. 좀 들어오죠. 네. 좀 이렇게 거르는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진정성이 얼만큼 여기 있나. 그러니까 사건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그냥 진짜 약간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거를 그냥 방송용으로 이렇게 아무런 사회에 도움 안 되게 그냥 그냥 소비해 버리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약간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사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까놓고 보면 그냥 흥미 위주로만 이렇게 틱 던져놓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안 하고 좀 요게 좀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촬영해보면 딱 알아요. 하고 나면은 이 울림이 꽤 오래 간다. 그러면 그건 좀 진정성이 있었던 프로인 것 같고 그냥 흥미 위주로 소비된 거는 사실 그날 촬영 끝나면 딱 끝나는 그런 게 있죠. 최근에 용감한 형사들 촬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촬영 끝나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궁금해서. 야,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한 얘기를 다 하네 그냥. 대기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네 그냥. 그러니까 PD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상종을 안 된다니까 방송국 놈들 진짜.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좀 그래도 유의미한 얘기 해드려야죠. 아니 작가님 이야기하지 마, 내 이야기하지 말고. 근데 좀 진정성이 이제 왜냐면 형사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푸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진행이 막 그렇게 원활하진 않죠. 근데 또 우리 권 교수님이 너무 거기서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니까 그 알이 더 좋았죠. 예. 저기 사실 딘딘 씨가 굉장히 저는 여러 모습을 봤지만 이번에 용감한 형사들 녹화로 와가지고 한 편 끝나고 다음 편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사건에 몰입하고 속이 상하고 그냥 막 분노하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식사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못할 뻔했다라고 했었어요. 많이는 못 먹었다. 아니 이경이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었구나. 저는 먹기는 했는데 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네. 아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범죄 컨텐츠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랑 우리 PD님이 생각하는 이제 범죄 컨텐츠의 특징과 요즘 생겨나는 것들의 문제점이 혹시 아니면 약간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범죄 콘텐츠가 많아지는 거는 저는 좋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범죄를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는 거잖아요. 사건을 뭐 해결해야 될 사건도 있고, 혹은 그것과 떠나서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주거나 알려야 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는 저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흥미 위주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다음에 흥미는 없이 정말 뭐 정의구현만 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되게 오랫동안, 왜냐면 예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추정 60분이 제일 유명한 프로들이었고, 그 중에 그 알이 제일 오래 대중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하고, 김상중이라는, 그전에도 뭐 다 배우들이었죠. 배우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데 차별성을 줬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흥미와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흥미라는 요소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프로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어떤 피해자라든지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냐, 그게 1순위냐 우리한테. 그게 아니게 되면 되게 위험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많이 걱정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모방범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요. 저는 범죄자들을 실제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논문까지 썼었어요. 방송을 보면서 학습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논문도 여러 개 썼는데, 결론만 말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범죄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방송 보면서 막 배워가지고 막 모방범죄 해야지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해야지 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도소에 심지어 제가 만난 범죄자 이외에 더 많은 케이스를 얻기 위해서 교도소에 설문까지 돌려봤는데, 자기 방송 봤다는 놈이 몇 명 정도였었어요. 수천 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방송을 보고 배워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우려의 상황이고, 그들이 하는 주장들은 나도 방송 보고 따라했어요. 이미 갖고 있었던 범죄 성향이 방송 보면서 촉발될 수는 있겠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학습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순기능, 딘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방송 범죄 콘텐츠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지 않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그 알 보면서 어떻게 저러냐 진짜 이러지, 나도 저거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런 프로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요리 프로 같은 걸 보면 이제 나 저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사페들이 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북토크 와주신 분들만을 위해서 좀 풀 수 있는 이제 취재 비하인드나 제작 비하인드 같은 거를 좀 그래도 풀어주셔야지 이분들이 여기 오신 걸 후회 안 할 것 같거든요. 취재 비하인드요. 이대로 가면 살짝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은. 그래요? 1박 2일 부족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이 좀 두껍잖아요. 이게 42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딘딘 씨한테 책 읽으라 했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막 그랬었는데, 좀 길긴 해요, 사실. 에세이초,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꽤 긴 편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500페이지였거든요.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꽤 길게 나와서 500페이지여서 마지막에 막 이게 날렸죠. 너무 좀 두꺼워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 중에 날린 것 중에 하나가 신정동 사건, 그 납치 미수 사건 생존자분 만난 스토리를 되게 길게 썼는데, 그거를 뺐었어요. 엽기토끼? 네, 엽기토끼 사건. 그거를 뺀 이유는 어쨌든 이 책이란 건 기록 남는 건데, 이 피해자분이 또 아마 상처 입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빼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그때 아마 방송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때 납치 미수 피해자분 인터뷰가 되게 꽤 길게 나왔어요, 방송에.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마 방송 한 3일 전까지 인터뷰가 안 됐었어요. 워낙 강하게 반대하셨었고, 그분이 그 사건 당시부터 아예 그 수사 협조도 전혀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커서, 충격이 커서 이제 미제팀 명사님들도 그분 취재 힘들 거다. 그리고 저한테 뭐 연락처 이런 것도 공유를 안 해주셨고, 그래서 겨우 이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집이 거의 끝났는데
편집 마무리하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사님이 언뜻 그 얘기했던 그 동네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랑 그분의 성함은 아닌데 그분 어머니 성함이죠. 뭐 누구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 동네 갔어요. 무작정 편집하다가 무작정 가가지고 동네에서 누구 엄마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의외로 되게 쉽게 찾은 거예요. 되게 오래 사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금방 찾았어요. 금방 찾아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쫓겨났죠. 왜 집까지 왔냐 하고 이제 그러다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한 10분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 집 앞에 공원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다가 계속 하나하나 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인터뷰했는데 계속 기억을 하고 범인이 2명이었다. 새로 사실들을 많이 얘기하시다가 제가 되게 소름 돋았던 거는 이렇게 공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끝났어요. 내가 그래서 뭐 더 좀 기억나시는 거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공원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잔디밭 출입 금지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들어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끈을 막 보시더니 저 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끈일로 날 묶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집에서는 갑자기 소름이 막 돋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눈앞에 있던 걸 보다 갑자기 그때 확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 얘기를 막 이제 이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와서 기존 편집을 다 뒤집어서 새로 재현 촬영 다 하고 그때 조연출 되게 힘들었는데 새로 재현 촬영 다 하고 부서관 새로 다 써서 그때 방송을 진짜 어렵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방송 그때 그 과정을 되게 디테일 썼었어요. 책에다 원래는. 근데 그걸 다 이제 뺐죠 마지막에는. 아니 그 알저알에서도 최근에 그 신정동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은 피디님이 편집하다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실제로 파헤칠 수 있게 좀 된 거네요. 도움을 주신 거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 방송이 벌써 한 뭐 8년 전, 거의 9년 전이니까 뭐 사실 큰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범인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성과는 없으니까. 근데 뭐 미제이팀 형사님들 계속 연락은 해요. 연락은 하는데 좀 그 당시 사건에 그 물건들이 남아있어요. 당시에 시신에 있던 1, 2차 사건에 물건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춘재 사건 때처럼 그걸 새로 이제 한 번씩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것 같은. 말하면 안 되나 이것도? 하여튼 그래서 그 사건은 두 사건 다 사건이 현장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투입이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랬었어요? 서울청에서 제가 범죄 구성할 때 투입이 돼서 시신 같이 수습했었던 사건이 두 사건 다. 그래서 그 사건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과학은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깊은 얘기는 뭐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조만간 그죠? 멀지 않은 시간에 해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뺀 것 같아요. 책에서 빼고 보다 더 그때쯤 되면 뭔가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확신을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과학이 기술이 발전되고 수사 기법이 발전을 하니까 어쨌든 뭐 증거물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채로운 거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뭐 근거 없이 말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중에 이제 그알 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을까요? 약간 그알에 오려면 뭐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능력은 있어야 하죠. 뭐 아니면 자소 쓸 때 이런 거 쓰면 좋아하죠. 뭐 꿀팁 같은 것들. 예. 쪽집게 포인트라고 해야죠. 예. 그알팀 들어가고 싶은 분 있을까요 여기에? 그알팀 저도 사실 그알 뭐 책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알 정말 가기 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참 맞나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그알 PD 하면은 되게 압박해야 될 것 같고 가서 막 협박 무섭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없진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 인터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인터뷰 뭐 스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얘기를 정말 듣고 싶다는 진심,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일영 교수님도 뭐 국내로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되게 막 무서운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따뜻하고 귀엽고 약간 순수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프로파일러를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이제 뭐 어떤 범인들을 대할 때도 그거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알에 들어가시려면요 굉장히 위협적이고 협박을 잘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열정이 소위 이제 제가 표현을 바꾸자면 정말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을 다닐지언정 거절을 못할 정도로 진지한 눈빛과 그 표정과 태도는 여러분들 전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 본인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진짜 어려운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다 반대하고 하지 말아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본인이 한번 하시죠. 신정동 말씀하신 거 아니면 네. 신정동? 신정동도 그렇고 책에 있는 내용을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서 또?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방금 그 RPD는 위협, 협박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협박한 적 있나요, 교수님은? 아니야, 그게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은은하게 협박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봐, 이거 협박이었네?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시죠?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협박이었어. 아니. 그 RPD라는 것 자체가 일단 협박이고 그렇잖아요. 그 RPD가 와서 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했었던 시절이에요. 제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꽤 요즘 그알 컨텐츠를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아니 그거 너랑 이야기했다는데 또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번에는 갑자기 천아 제가 보면 임철이거든요. 천아 너 뭐 북토크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건 왜 가? 그래서 아니 피디님이 얘기해가지고 그래? 야 근데 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뭐 끊고 생각해보니까 은은하게 나를 협박했어요. 은은하게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도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막 이만큼은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러지 했는데 제가 또 좋아하니까 이런 사회 문제들을 또 인식을 바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참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쓸데기 없는 그런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아니 그 스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꺼낼 때 아닌 척하면서 쓱 던져. 그 분위기와 어떤 그 대화의 맥락이나 거기서 딱 던져줄 때가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북토크 섭외할 때 약간 되짚어보면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한잔하면서 막 딘딘 씨 진짜 너무 진행 잘해줘서 고맙다라고 약간 나를 일단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인데 갑자기 바쁘죠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쁘긴 한데 그래도 한 언제쯤 돼야 스케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다가 진짜 그때쯤에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썼어요. 진짜요? 너무 축하드려요. 책을 썼어요. 언제 나와요? 저도 한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9월달째 북토크 그거 하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혹시 괜찮으시면 이게 다 설계야 이미. 그러니까 나를 사인의 추억 MC를 넣은 것 자체도 기획이었던 거예요. 이 북토크 MC 시키려고 이렇게 다 되짚어보면 결국에 꼴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은은하게 그런 세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우리 도피디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미리 깔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온다고. 그래서 어머니 오니까 또 제가 면을 많이 살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출판사에서도 원했어요, 두 분을. 저는 사실 소소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북토크 그냥 함께 하고 싶었는데 딘딘 권유령 꼭 와야 된다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여튼 감사드리죠. 왜냐면은 이게 막
사실 권 교수님은 저랑 지난주에 촬영하고 그때부터 지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그날 저랑 촬영 끝나고 다음날 막 제주도 강연 가셨다가 뭐 부산 강연, 어제가 부산이었나? 계속 지금 지방 쭉쭉쭉쭉쭉 돌다가 오늘 하루 딱 이거를 비워놓으신. 네. 연말까지 강연 일정이 다 차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3개월 전에 연락드렸잖아요. 오늘 비오라고. 그렇게 바쁜 거 알면 원래 좀 쉬라고 하지 않나? 3개월 전에 전화하는 아니 도피디가요 이 거의 프로파일러예요. 한번 걸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반갑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될 겁니다. 한 10세, 10세 정도는 찍지 않을까. 아까 대기실에서 자기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엄청 어깨 힘주면서 겨우 3,000부 찍었냐고 막 그러셨잖아요. 삼촌분은 다 찍지 않나? 라고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 몇 세 정도 몇 9세? 이러잖아요. 다 그 정도 팔지 않나? 라고 하셔서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거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스릴러머 베스트셀러 잠깐 올라갔다고. 아 근데 그 베스트셀러 기준 자체를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네이버 쳤을 때 딱지가 붙어있으면 베스트셀러 건지 그게 왔다 갔다 해. 기준이 뭐예요? 그 작가님? 없어요. 그냥 기분 좋은 날 붙여주나? 한 3일 많이 팔면 붙였다가 또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아니, 뭐 합정 가셨는데 합정 갔는데 거기 뭐 교보문고 합정점에만 베스트에 있더라고요. 너무 또 주민이라고 또 이렇게 우대해 주시는 건지 딴 데는 다 없는데 거기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보니까 그 출판사 직원분이랑 이야기해보니까 조만간 또 다시 찍을 것 같다고 판매량이 괜찮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 좀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첫 세가 한 3,000개 정도 했는데 지금 한 2,800개 남았다고.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2세를 또 찍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10세까지 갈 수 있도록. 아니 진짜 사실 이 많이 팔리는 건 사실 10세까지. 아니 저는 진짜 많이 팔리는 건 아무 진짜 관심이 없고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욕심 없지 않았는데 그냥 다 쓰고 보니까 저 스스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제 얘기를 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책이 하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그런 것도 자존감이에요. 있고. 근데 저도 저를 되게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남들이 보면은 조금 특이해 볼 수도 있겠네 라서 또 들었고 내가 그때 나름대로 이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왔고 그 마음이 그렇게 변치 않았구나 지금도. 그런 거에서 저를 되게 돌아본 느낌이어서 그래서 되게 출판사에 고마웠어요. 쓸 때 힘들 때는 막 욕도 했거든요. 출판사 왜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근데 다 쓰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고, 아까 뭐 딘딘님, 우리 일용 형님 진짜 바쁘신 와중에 온 거잖아요. 어제 1박 2일 촬영 끝나고 새벽에 와서 또 와주시고, 진짜 연말까지 집하고 계속 가야 되는데 하루 빼서 와주시고 있어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북토크 하는데 생각보다 큰 데를 빌리신 거예요. 좀 큰 데를 빌리셨고. 저도 좀 놀라서 이게 된다고? 약간 이랬었는데요. 너무 큰 데 빌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3시인데? 그러니까. 고준료를?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은 딘딘 믿고 이렇게 큰 데 빌렸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무료도 아니에요. 돈을 내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책을 샀을 테고 분명히 이 자리를 소중한 시간에서 와줬을 텐데. 여기 오려면은 돈을 내고 온 이게 거예요? 유료더라고요. 진짜요? 네. 일요일 3시에? 나는 9세를 찍었는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얼마나 스타가 되고 싶은 거야? 제가 출판사 모든 걸 다 이제 기여했는데 하여튼 그래? 그럼 오늘 되게 열심히 해야 되네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네. 왜?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그 타임을 이제 챕터당 이렇게 여기 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알 이야기 2 해놓고 이걸 20분 동안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질문 2개 해놓고 20분을 털래요. 이거 웬만한 MC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진행해보시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질문 2개 놓고 20분을 태우래. 그래서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아무튼 그 3개 해놓고 20분 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지금 오신 분들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동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하시죠. 또 우리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PD님께서 또 오직 여기 북토크에 오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또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책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학교 때 우리 PD님이 그 랩에 관련된 챕터 이야기를 너무 무슨 거의 제이지처럼 써놔. 마치 힙합의 대통령처럼 이렇게 너무 써놨는데 내가 읽으면서 진짜 이 정도로 열정이 엄청났구나 이랬는데 오늘 또 이제 북토크에 오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공연 때문에 이제 돈을 내고 오신 게 아닐까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좀 그 힙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힙합. 잠깐 얘기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네네 얘기를 하고 예. 장황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딱 하고 난 다음에 공연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질 일이었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는 이제 힙합도 몰랐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부산 촌놈이었어요. 잡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오디오 감독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울링 나가지고 이게. 저 힙합 입자도 몰랐는데 서울에 이제 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우연히 드렁큰 타이거 공연을 봤는데 너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타이거 재킷이 너무 멋있어서 그때 빠져가지고 그냥 힙합 동아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학교에. 그때가 2001년인데 그 당시가 힙합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서서히 이제 움트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그때가 딱 이제 아마 딘딘 씨는 그때 힙합에 잘 모를 때였을 거예요. 아니 저는 2001년인가? 2002년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이시네. 한참 후배죠. 하여튼 그때 학교에 근데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90년대 후반에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저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죠. 바운스 팩토리. 그래서 만들어서 그때부터 랩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저는 저 래퍼가 되려고 정말 이 딘딘처럼 이 래퍼가 되려고 정말 진지하게 꿈을 꿨거든요. 결국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남긴 유일한 히트곡이 있어요? 훈민정음 랩이라고.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만날 때마다 했어요. 래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이긴 한데 매번 이야기했어요. 매번 술 취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이게 교과서에 실렸어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걸 한 대여섯 번을 들으니까 이제 근데 책을 읽었는데 또 있어. 그래서 우와 미치겠네 이거 이랬는데 그거 좀 이야기해서 그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렇죠. 훈민정음 랩을 그때 UCC가 조회수 이게 10만도 나오기 힘든 거였어요 진짜. 그랬는데 30만 나왔어요 그때. 뭐 네이버 싸이월드 막 다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놀랬죠. 그러고 광고 막 참이슬 광고 들어오고 창비에서 교과서 이제 국어 교과서 들어오고 해서 제가 아마 국어 교과서에 실린 대한민국 유일 래퍼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PD님하고 이야기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존감이 진짜 높은 게 진짜 본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자랑을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나열하기 힘들어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근데 책을 보면은 본인의 업적을 정말 디테일하게 뭐 그 UCC를 뭐 통합 조회수를 세어보면 30만 정도 되는데 그때 UCC 10만의 조회수는 지금 유튜브로 치면 100만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놔가지고 제가 진짜 본인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 랩을 오늘 보여주신다고. 사실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랩 가사 몇 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 MR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말리더라고. 왜냐면 이 곡들이 다 좀 어두워요. 이제 훈민정음 랩이 그나마 밝은. 훈민정음 랩 말고 그거 뭐죠? 뭐예요? 쉽게 좀 어두운데 약간 해드려요? 네. 쉽게 쓰여진 시 그래 이거 미발표곡 할까요?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 사실. 진짜 할까요? 몇 페이지? 훈민정음 랩은 그냥 오케이. 치면 나오잖아요. 유튜브 가면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었는데 30페이지에 있어요. 30페이지.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래퍼들이 제일 별로다라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쓴 아이디어가 본인이 가사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해석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에 시인 윤동주의 마지막 시로 알려진 동명의 작품에서 차용한 제목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설명하는 게 사실 좀 멋이 없는 건데 본인 거를 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각주라는 게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한 미발표곡을 한번 무반주로 이제 할까요? 와 이거 제가 진짜 근데 진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던 건데 라이브로는 자 스릴러 뭐 30페이지 다 펴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거워질 것 같은데. 그 밤을 아직도 기억하지 자취방에 월세를 낼 길이 없어 친구네 방에 얹혀 살던 그때는 자기 전에 잠시 가사를 써보려 이어폰을 꽂고 흥얼대도 눈치 보여 추운 밤 볼펜과 노트 그리고 나가 빠진 MP3만 들고 기숙사 앞 운동장에 나와 차가운 돌계단 위에 홀로 앉아 어느 손으로 가사를 써내려갔네 텅 빈 운동장은 객석이 되고 콘크리트 계단은 무대가 됐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탄생한 수많은 가사들 뜨거운 열기로 뱉어지기만을 바라는 내 소망과 열정이 번복된 나만의 운명의 시가 됐네. 진짜 그때 그 힙합이 담겨 있네요. 그 시절. 그 시절 플로우랑 이런 게 들어 있네요. 올드스쿨. 쉽게 쓰여진 시. 이거 발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거를 그 가당찬이랑 이제 곡을 만들어서 이걸 한 3곡 정도를 녹음을 해서 했는데 이제 하나가 믹싱이 안 돼가지고 올해쯤에 올해 내년쯤에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한가요? 근데 혹시 홍준정 랩을 라이브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라이브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오셨는데 혹시 이거 MR이랑 같이 하나요? MR을 준비 안 했을 거예요. 오케이. 비트박스? 아니요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프리스타일 같은 거 할 때 비트박스 안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핑계대요. 자기가 틀린 거 비트박스. 오케이. 그래서 저 절대 비트박스 안 넣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민정음 랩. 민정음 랩. 이거 쑥스럽네. 너무 많이 했던 건데. 박수 치시면 하겠습니다. 나란 말싸미한 키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 띠아니엘세라 이런 저처럼 어린 MC가 니르고자 할 배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바다 넘어 색깔진한 아해들의 꼬부라진 혓바닥만 닮아가는 어리석음 어디서든 빠지지 않은 ABC 그리고 짜가 MC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경연대회에서 왜? 1등한 킹 오브 더 링 좀 해줄 수 있어요? 킹업들은 라이브 버전으로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니 근데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딘디 씨도 한번 부탁. MC 딘딘. 뭘 해드려야 될까? 예? 이순신으로요? 프리스타일 이순신 프리스타일 갑자기요? 수시 프리스타일 가능하시죠? 이순신 가끔 왜냐면 이게 잘못 건들면 안 되는 분야를 건들면 어렵거든요. 우리끼리 1박 2일로 1박 2일 프리스타일이에요. 이거 진짜 프리스타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랩을 뭐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하지? 프레시보이. 그리고 딘딘은 딘딘 해드릴까요? 딘딘은 딘딘? 와 MR 없이 랩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죄송합니다. 랩 시켜서 미안해요. 예. 아니. 예. 딘딘은 딘딘 모두가 낄낄거릴 때야 트위스트
한 내가 쏘아올린 공 잡고서 shoot it go yeah 위기를 역습으로 바꾸는 스웩 니들은 절대 깨나도 못하는데도 낄낄 에이 킥킥 에이 내가 비리비리 해보였다 kill it kill it kill it 디스를 곡으로 소화한 no yeah 딘딘은 딘딘 그 초록을 칭찬으로 바꾸는 no yeah 딘딘은 딘딘 트랙을 지 이름으로 만드는 no yeah 딘딘은 딘딘 한 내가 쏘아올린 공 잡고서 shoot it and go 역시 다르다. 진짜 민망해. 와, 다르다 역시. 아니 형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술 마시면 프리스타일 하거든요. 짧게 한번 우리. 엄마는 짝꿍이 싫다고 하셨어. 아니 이게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랩 경연대회였던 이제 킹 오브 더 링 이 링 위의 제왕을 만들었고 우리 셋은 이 곡으로 2002년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아마추어 랩 경연대회였던 MTV 힙합 페스티벌 랩 부분에서 쟁쟁한 후보들이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어떤 프로인지 설명을 해놨어요. 과장을 살짝 보태 그 시절에 근데 쇼미더머니와도 갔던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써놔서 대단한 저도 근데 몰랐어요. 대단한 프로네요. 그 당시는 진짜 그 정도였죠.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프로에서 그 경연대회에서. 아니 근데 그 책에 써놓으신 그 과정들이 군대 갔다 와서 만약에 계속 음악을 했으면은 이제 래퍼들의 그 루트와 똑같아요. 패턴과. 그래서 사실 군대 갔다 와서 만약에 계속 음악을 하셨으면 아마 음악을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근데 요새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힙합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힙합은 이제 붐벨이거든요. 정말 탁탁 정박을 랩하는 건데 요새는 막 노래 섞고 막 이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게 힙합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제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와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아 좋습니다. 예. 랩은 여기서 네. 다 하신 거고 질문 타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좀 우리 구독자란다. 독자. 근데 아마 구독도 하시지 않았을까. 예. 우리 독자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볼 건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신 분들 중에 선착순 5분께 그 굿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도준호 PD님이랑 이제 권일용 교수님처럼 이제 과거 특히나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현재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면서 최근 매일 밤마다 울고 있어요. 네, 너무 피해자분들의 증언, 또 가해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 그러니까 일본 전쟁 범죄자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매일같이 너무 이렇게 울고 울면서 진짜 남들 봤을 때는 살 빠지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도준호 PD님이랑 권일용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태 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또 제가 앞으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어갈 수 있고 더 그분들의 권익을, 또 그분들의 인권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좀 했던 이야기랑 어떻게 보면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해자들의 이런 걸 보면 너무 분노하고 막 마음 아프고 이런데 어떻게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면서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도 어쨌든 좀 들어간 질문인 것 같은데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분들은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솔직히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권 교수님이 되게 오래 하셨으니까 프로파일러 생활을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현직에 있는 후배 프로파일러들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가졌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후배들한테 하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피해자만 생각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현실과 보셨나요? 괜찮아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또 질문,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맞아요. 본인 맞아요. 예. 저희가 시간이 꽤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아리 문지원이라고 하고요. 취재하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랑의 인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취재하시다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랑도 연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취재가 끝나고도 이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가해자와는 인연이 아니어지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네, 제일 좋은데 가해자와도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취재할 때는 이제 구치소에 있었는데 몇 년 뒤에 나와서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뭐 가해자와 연락을 할 일은 잘 없고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음적으로는 계속 하고 싶지만 아까의 어떤 일환인데 제 삶을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을 한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역할 하신 분께 넘기고 저는 좀 털어버리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게 된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때 한샘 성폭행 사건, 제가 그때 그날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그때 피해자분과 이제 변호사분하고는 계속 그 법정 싸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묻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고요. 그 뒤로는 오히려 연락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 있던데 가해자들이 이제 본인 방송하면은 가만 안 둔다고 막 협박하고 막 찾아오고 뭐 이런 뭐 방송 끝난 다음에도 막 되게 못살게 굴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은데 조금 드문 경우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종교 관련 사건 했을 때 꽤 많았어요. 특히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뭐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제 SBS 둘러싸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뭐 어떤 개인 범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고 그게 또 큰 위험이 되지는 않긴 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빨간색 옷 입으신 분인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구나. 질문, 외진쭉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질문할 거 1박 2일 얘기하지 말고. 매번 줄이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마음 찜찜해가지고 오늘 1박 2일 방송 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엄마인데요. 제가 범죄 프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다가 이 책이 이제 X24에 나와가지고 바로 사고 바로 북토크도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용감한 형사들도 너무 시즌4까지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자꾸 이 범죄 프로를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는데 검정 옷 아래 위로 입으신 분이 저를 쳐다봤을 때 뭐 1호선 이렇게 타고 있으면 너무 그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 북토크에서도 타겟을 두고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를 만드시면서 그런 위험을 느끼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뭐 사실 잘 없고요. 솔직히 여기 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미제 사건 와 있으면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약간 이런 범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용의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섭겠죠. 근데 우리가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 RP들 봤을 때는 사실 전혀 무서운 존재는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죠. 예. 근데 이제 얼굴이 알려지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타겟이시라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고 제 주변에서도 뭐 그 알 PD 하다가 뭐 해코지 당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전화 와서 뭐 협박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 이상은 없었는데 혹시 권 교수님 있으셨나요? 그런 경우가? 저는 뭐 여러 차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연 다니면서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출소를 한다면.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죄자는 한 명이고요. 우리 절대 다수가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교수님이 그리고 늘 하신 말씀이 엄청 생각보다 겁쟁이들이라고. 찌질하고 비열한 놈들이어서 저는 가끔은 그런
출판사로 저도 이제 편지들을 보내는데 교도소에서 뭐 나가면 보자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 나오기나 할지. 저는 중범죄자들이라서 그런 걱정, 만약에 그게 두려웠다면 저도 일찍 그만뒀겠지만 우리 도피디도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극복해 나가는 피해자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그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직 경찰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그 포천 여동생 그 매니큐어 사건이랑 그 충북 영동 여고생 이제 살인 사건 에피소드를 보고 이제 그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너무 이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경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덕을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공부하는 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간중간 이제 그 도준 PD님께서 이제 기획해 주셨던 그 진술서 분석 그 하는 그 유튜브의 그 컨텐츠랑 그런 이제 그 컨텐츠를 되게 유용하게 이제 보면서 그 시험 기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진술서 분석 특히 그 부분이 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하셨던 그런 콘텐츠 중에 다시 이제 또 질병신의 마인드처럼 이제 또 추후 이제 계획 중이신 이제 있는지 계획 중인 컨텐츠요. 예. 원하시는 게 있나요? 사이드 추억 2요. 그럼 해야죠.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이드 추억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진술 분석 그 박지성 교수님이랑 했었고 김태현 교수님이랑 했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그분들이 이제 컨텐츠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분석 내용이 10분의 한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했을 때 듣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말씀해 주시는 건데도 되게 어떤 크잖아요. 뭐랄까 어떤 그분들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놀라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는 싶은데 좀 이게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는 그런 판단을 같이 이제 하고 했던 건데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말씀하신 사인의 추억 2 할 거고 지선 씨의 마인드도 할 거고 이제 황민구 사장이랑 하는 월간 한민구도 계속 레귤러로 할 거고 마피아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문제가 스모킹 건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죠. 아니, 진술 분석은 현직에 계시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소개를 또 드릴 텐데 도비디가 얘기한 대로 방송에서 진술 분석의 증거들을 다 드러내고 분석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스모킹 거는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여기 그 일당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 일당들이 되게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스모킹 건 이제 일용이 형이 점점 스타가 되고 있잖아요. 처음 같이 할 때와 다르게 이제 뭐 매니저도 함께 다니시고 소속사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섭외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형 해요 하면 해야지 했는데 요새는 김 팀장이랑 얘기 좀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기가. 늘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스모킹 건 3 하고는 싶은데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1, 2에서 3는 좀 더 또 달라야 된다는 욕심이 또 있어가지고 그 딘딘이 이렇게 당한 거구나. 저 지금 나 감을 때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추억 2는 저도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사람의 사인이 좀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왜냐면 저 볼 때마다 막 커트 코베인 너무 궁금하거든요. 커트 코베인 너무 궁금하고 막 좀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충족이 되면은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라인업이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앞에 분 한번 갈게요. 네.
생각보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네. 우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그럼 질문 5개 차면 그때 단순한 5개 차면 끝이. 근데 5개 딱 지나자마자 손 안 들면 웃기긴 근데 하니까. 이분 지금 그알 에코백에 그알 티셔츠까지 입으셨어. 와. 안녕하세요. 저는 권 교수님처럼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서 학교 생활 이외로 따로 법이랑 그런 거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준 PD님께서는 본업도 하시고 또 돈춘으로서도 이제 래퍼를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끈기 있게 계속 이제 업적도 달성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당찬 씨와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매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나중에 콘서트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예. 네. 진짜 궁금하신 거죠?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질문이 이제 뭐 이 본업도 하면서 랩도 계속 어떻게 하시냐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재밌으면 하는 거죠 뭐. 좀 저는 뭐 좌우명이랄 건 딱히 없는데 그냥 좀 낭만을 잃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냥 뭐랄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꼭 해야 되는 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자 이런 게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되고 유튜브까지 제가 오게 된 것도 보면은 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함께하는 분들도 보면은 다 낭만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계산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게 제일 원동력이 아닐까 싶고요. 뭐 그런 콘서트 같은 경우는 뭐 몇 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인원이 좀 필요해서 20명은 돼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조그만한 술집 같은 데 빌려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뭐 가면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빈디하면서 이렇게 쓱 던진다니까.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네. 제 꿈이야 꿈. 제가 언젠가 무대 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랩을 해본 지가 이렇게 무반주를 하는 거 말고 제대로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제 작은 꿈이긴 하죠. 언젠가 해보고 싶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예. 근데 어쨌든 죽기 전에는 하실 거죠. 하고는 싶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권 교수님이 어쨌든 프로파일러를 권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학생이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너 오늘 혼자 왔어요? 부모님이 같이 왔어요. 좀 말리는데 누가? 프로파일러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프로파일러가 된 게 아니고 열심히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다음 질문. 네. 우리 하늘색 옷 입으신. 네. 우산은 이제 우선 끝이죠. 네, 끝이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그아리 중에 한 명이고요. 저희 언니가 굉장한 그아리였는데 지금 육아 중이어서 못 왔고요. 저 혼자 왔는데 그 재작년에 그 팝업 스토어 할 때 실은 이제 권 교수님 그 사인을 언니 것도 봐서 언니한테 전달해서 언니가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PD님한테도 이제 그때 사인을 받으면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제가 썸네일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썸네일에? 그랬어요? 네네네. 유튜브 썸네일에 올라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계속 나 유튜브 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질문은요. 네. 예능국 PD 하면 나 PD님이실 텐데 이제 교양국 PD님 하면 도준이 PD님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랑 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안이었고 언니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마다 언니가 결혼하기 수년 전부터 토요일마다 꼭 그아를 보고 잤거든요. 졸더라도. 네, 그만큼 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PD님이신데 어떤 프라이드가 있으신지 또 권 교수님한테도 제가 깨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책을 쓰셔서 본인의 업적을 쓰셔서 이제 드라마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 주신 분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기 김남일 배우님으로 나오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책으로 낸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드라마화 됐을 때 어떠셨는지 기분과 함께 혹시 시즌2는 언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프라이드요. 저는 뭐 제가 그알 PD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크다기보다 그냥 되게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프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팀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팀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 일터를 나가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일 큰 프라이드거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악의맘 시즌2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길 배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가는 곳마다 시달리는데 왜 하필이면 김남길이냐. 김남길 팬들에게 굉장히 제가 특히나 또 이 황민구라는,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싱크로율을 굳이 분석을 해가지고 0.2인가 0.023. 보통의 사람들이 1%는 된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그게 제 문제가 아니고 김남길 배우의 표정과 그 연기를 통해서 정말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같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 녹화 진행하면서 처음 나 이거 역할만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술 마시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실제 사건의 피해자들만 생각해봐. 그럼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김남길 배우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닮았어요. 네, 저희가 여기를 대관해 놓은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오버가 되면 이제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딱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솔직히 눈이 먼저 마주친 분이 계셔서 흰색 옷 입으시는데. 안녕하세요. 그아리 정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준우 PD님이 하시는 일 범죄 전문 PD잖아요. 그래서 범죄 전문 PD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보통 약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 전문 PD,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시니까 미디어에서 이 약칭의 확장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PD님이 생각하는 약칭이랑 또 직접 수사하시는 분들이 일컫는 약칭이랑 뭐 어떤 사건의 네이밍이라고 할까요? 네, 신정동 살인사건 아니면 뭐 노들길 살인사건 이런 것처럼요. 이 네이밍을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보통 보면 이 네이밍을 할 때 지역 이름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사를 고려할 때는 좀 신정동이 가기가 꺼려지고 노들길이라는 주소가 들어간 데도 꺼려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네이밍의 기준은 뭔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지역명이나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그알이 먼저 사건의 명을 만든다기보다 항상 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되거나 경찰들이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먼저 얘기를 해주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지명, 특히 제가 가장 지향하자라고 했던 건 뭐냐면 뭐 여대생,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분, 이런 택시 기사 다양한 이런 직업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사건 네이밍하는 정말 지향하자라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찰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것은 네이밍을 범죄자의 이름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사건이 아니죠. 이춘재 사건으로 바꾼 것처럼 범죄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피해자와 직업과 지역과 이런 것들은 사건과 무관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을, 범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제 같은 경우는 범인이 못 잡았잖아요. 네, 지금 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알려져 익숙하고 알려져 있어서 굳이 이춘재 사건도 처음에 이춘재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화성 사건인지 몰라서 혼동이 됐지만 경찰에서 자기들이 정리를 했죠. 이춘재 사건으로 이 사건을 명칭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피해자 여자일 때 여자 명칭 붙이는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고쳐서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렇게 많이 쓰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언론에 보면 왜냐하면 피해자의 마치 어떤 그러니까 기사가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이 사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피해자나 직업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저기 검정옷 남자분,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살 박석현입니다. 아까 권인룡 교수님이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그 가해자들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해자들이 아까 협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박을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무대응하면 돼요. 범죄자들이 찾아가서 뭔가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비열한 언어적 협박일 뿐이지 실제 찾아오는 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들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정말 힘이 있고 누구를 공격하고 정말 힘센 사람한테 나서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자들은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비열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대응입니다. 아마 제가 루피타고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다른 그 PD님들도 뭐 술 마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갈 때 집 근처에 차가 시동을 걸린 채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혹시 몰라서 막 집으로 안 돌아가고 다른 데로 간다는 PD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실제 와서 그렇게 공격한다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북토크가 끝나고 저희가 뭐 사인회가 있다고 그랬나? 사진 찍는 게 있다고 그랬나? 인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 있다던데요? 제 사진 찍고 사인회는 밖에서 진행.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좀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예, 진짜 오늘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다 얼굴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은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싶은 마음인데 언젠가 마주치게 되면은 말씀해주세요. 톡톡 왔었다. 제가 바로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요일날 오후 3시 이 귀한 시간을 여기 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딱히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 또 느낀 게 질문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사인의 추억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